미국은 합리적인 마켓일 겁니다. 저는 주가가 펀더멘탈에 수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물가, 현재 회사채 금리, 현재 ROE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PER은 16배가 맞습니다. 지금부터의 랠리는 얼음 위겠죠. 근데 얼음이 언제 깨지냐면요. 얼음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금이 갑니다. 그게 저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 통제 역할을 연준이 하지 않는다면 얼음이 깨질 건데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온이 너무 올라오는 거죠. 그게 기업 이익일 겁니다. 기업 이익이 훼손되면 이제 이런 랠리들을 되돌려야 될 텐데 실업률이 5%까지 6개월 안에 가는 그런 현상 정도를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얼음이 깨지는 정도의 그림으로 연출되지는 않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현재 밟고 있는 지면, 우리가 춤을 추고 있는 이 금융시장은 단단하고 기초공사가 잘 돼 있는 무대 위가 아닐 거라는 거. 그리고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싸지 않다라가 아니라 네. 비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는데 요즘엔 3프로TV 앱으로도 여러분 많이 들어와서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시청도 해 주시죠. 자,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저는 정말 많이 받아보게 됩니다. 특히 연말 연초가 되면 아주 그냥 제 책상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런 몇 해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왠지 손이 가는 리포트가 있죠. 두 가지 조건이 맞았을 경우에 그 많은 리포트 중에 손이 가고 또 끝까지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애초부터 제가 신뢰하는 애널리스트의 저작물일 경우에 그렇고요. 또 그 중에서도 야, 제목이 이게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 경우에 야, 호기심에서라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의 초대 손님과 보고서는 딱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모두 부합이 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부소장을 모시고요. 또 이번에 소개해드릴 리포트는 2023 글로벌 포트폴리오인데 부제가요. 얼음 위에서의 파티입니다. 이제 꽃샘추위를 맞고 있는데 좀 더 썰렁해졌나요? 그래서 과연 어떤 의미에서 파티고 어떤 의미에서 얼음 위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시죠. 박석중 부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제목은 누가 붙이는 거예요, 이거? 제가 뭐 시장 참여자들 만나면서 네.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네. 제목은 제가 적습니다. 네, 제목을 적는데 지금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벌 IB들도 작년의 시각들을 다 바꿔서도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 예. 자산 가격에 설명할 수 없는 랠리들이 이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이 혼선이 있는데 이럴 네. 때일수록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이 견조한 무대인지 아니면 얼음판인지를 짚어볼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 얼음판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지금은 실적이 하향되고 금리 상승에 의한 수요의 위축을 맞이해야 되는 예. 얼음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얼음판이 뭐 그 빙판이라는 뜻이니까 이게 넘어지기도 쉽지만 봄이 오는 길목의 얼음판은 매우 위험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가라앉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얘기인지 좀 차근차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시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을 테니까요. 연초 이후에 자산 가격의 수익률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예. 제가 5페이지에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주요 자산별 수익률을 그려왔는데요. 1월에는 설명하기 힘든 변화들이 있었고 2월에는 이 설명하기 힘든 변화들의 되돌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 채권의 동반 강세가 있었습니다. 주식과 채권 둘 다 모두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를 두고 디스인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채웠지만 경기의 방향을 두고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주식 채권의 동반 강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되게 재밌었어요. 침체를 반영하는 금이 상승을 했고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하는 경기의 박사 구리는 반등을 했습니다. 예. 네, 침체와 경기 확장 두 가지 자산들의 동반 반등이. 그러네요. 네, 그리고 외환 시장 내에서는 달러 강세의 되돌림들이 있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은 좀 많지만 개별 자산별로 보면 저희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중국의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저희 예상과는 반대로 미국의 반등이 있었어요. 한국은 좀 재밌죠. 한국의 가장 좋은 패가 뭐냐면요. 달러의 약세와 중국의 반등이죠. 네, 달러의 약세는 이제 밸류에이션 환경, 외국인 수급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거고 그렇죠. 중국의 반등은 이게 가장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펀더멘탈을 거예요. 개선시키고. 네, 그래서 한국 증시도 사실 연초 이후에는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뭐 회사채라든지 이런 금리들의 하락이 상대적으로 높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 주식과 채권은 어디까진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일들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었던 연초에 가장 큰 위험이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들이 경감이 됐고 생각보다 나은 경기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위험의 선호 현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달러의 약세를 베이스로 작년과 반대되는 양상의 자산 가격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게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시장이 올해를 조망했던 경로는 펀더멘탈이라면 아마 V자형 혹은 U자형으로 수렴이 됐을 겁니다. 아마 저기 파란색 동그라미부터 시작될 텐데요. 작년 연말에 가장 우려됐던 건 유럽의 에너지 대란이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러면 금리와 물가의 동반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다들 침체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이 빨간색 점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생각했던 것보다 에너지 대란을 괜찮게 이겨내고 있네. 날씨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빠지고 있네. 그럼 연준이 뭐라고 하던 하반기에 2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할 거야. 그리고 올해 2%대 물가까지 갈 수 있어. 네. 그러면 경기는 어떻게 되겠죠?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렇죠. 현재 자산 가격은 이 모든 걸 반영해서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경로로 예.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2월에 확인했던 1월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는 서프라이즈였죠.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의 소비는 거의 2년 내에 최고로 강한 모습을 보여줘 버렸죠. 고용도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기가 괜찮으면 물가가 안 빠질 거라는 우려감이 최근에 이제 다시 불거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경로를 선택하겠죠. 빨간색의 골디락스라는 좁은 길의 경로에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볼 건지 다시 파란색으로 넘어와서 이러한 우려들을 자산 가격의 되돌림으로 반영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추세를 결정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그냥 빠르게 넘기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뭔가 누구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첫 번째는 파란색 선은 경기를 나타내는 금융시장의 심리인데 금융의 환경은 개선되고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금융시장은 개선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채권의 동반 강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채권 모두 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은 반영했지만 채권은 침체를 반영하면서 가격 랠리를 올라갔고 주식시장은 골디락스를 반영하면서 가격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안 빠진다는 걸 알고 통화정책 경로 때문에 금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오늘 녹화분이 제가 피디님한테 듣기로는 주말에 나온다. 주말에. 네.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월요일날 방송이라서 그 다음에 일주일간의 또 급격한 경로를 겪어야 되겠지만 저는 금리의 상승을 주식시장이 마냥 편하게 버텨내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결국 가격이 저는 정확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 채권 모두 다 비싸 보입니다. 이 좌측의 그림은 뭐냐면 S&P 500과 코스피 PER을 그려놓은 건데요. 미국은 정말로 합리적인 시장입니다. 요즘에 애널리스트들 많이 나와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이 싸다라는 이야기할 때 PBR, 장부 가치를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미국 주식의 바닥을 이야기할 때 PBR이라는 단어를 듣기가 힘드실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장부 가치를 굳이 보지 않아도 기업의 성장성인 이익의 전망치가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정말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받는 시장인데 그게 16배, 18배 마켓이에요. 보통 침체에서는 13배, 15배 정도를 받고요. 근데 지금 S&P PR이 18배에서 19배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싼 가격은 아니죠. 코스피는 월요일째 기준으로 13배에 도달했습니다. 과거 기준에서 본다면 여기서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면 정말 이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물가가 뚜렷이 하락하는 모습 자체가 보여줘야 될 거예요. 채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서 4, 50년 만에 처음 보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기준금리와 단기물금리의 역전을 설명하려면 채권도 지금부터는 침체 혹은 피봇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너무 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가와 경기 이 두 가지 변수는 안정적인 그림에서 공존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안정적 경기 하에서 물가 하락의 안정적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변수를 사이에 두고 시장이 변동성을 보였는데 한 달의 그림이 아니라 6개월, 1년의 그림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경기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좀 비겁한 이야기지만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놓고 저희의 생각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 비겁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맞추는 걸 뽐내려고 이 자리에 쓴 건 아니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고민했던 이런 일들이 부끄럽지 않으면 최대한 제 뷰를 뚜렷하게 말씀드려서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대부분 이제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러면 그 중간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떠한지를 설명드리는 게 투자자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대가 많다는 뜻이니까.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우선 전반적인 큰 경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올라오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금리 긴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긴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이 수요를 부러뜨려서 공급과의 새로운 균형점에서 물가 안정을 찾는 그림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물가와 안정적인 경기는 공존하기가 힘들고 서로 시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연출될 거냐? 저는 수요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수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 제가 노란색 커서를 보일 텐데 첫 번째가 아주 깊은 딥한 리세션으로 빠지는 거겠죠. 이게 이제 신용의 위험까지 건드린 그런 그림일 겁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아마 연준처럼 높아버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신용의 위험이 전가될 수 있는 그림과 유사한 그림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급락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되고 그런 깊은 침체 내에서는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의 확장으로 전환되는 경로겠죠. 이게 언제냐면요. 작년 상반기에 우리가 이걸 프라이싱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본 건 이겁니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본 거죠. 왜냐하면 고용 시장이 비교적 견조하고 저축 환경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쉽게 벗겨지지 않고 재화 가격은 빠지지만 지금처럼 서비스 가격이 안 빠지는 그림이겠죠. 그럼 연준이 피봇을 하지 않고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그런 그림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이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골디락스. 네, 이게 왜 좁은 길이냐면 일단 올해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원래 골디락스의 정확한 정의는 3% 이상의 성장과 2% 이하의 물가예요. 올해 미국이 3% 이상과 2% 이하의 물가를 보일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근데 어찌됐건 뜻이 중요한 거죠.
안정적인 경기와 안정적인 물가가 공존하는 그런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물가도 하락하고 제한 물가도 하락해서 경기가 좋은데 더 이상 긴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림이죠. 3번의 경우가 모두가 해피한 그런 그림일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뭐가 가장 높은 확률일까요? 라는 거예요. 세 개 중에 네. 사실 투자자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거죠. 사실은 3번을 바라지만 3번의 가능성보다는 그죠? 2번 정도면 다행이지 않냐.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연초에 조망했던 것처럼 네. 생각보다 경기가 제 생각보다 강한 것 같아요. 미국의 고용은 정말 강해 보입니다. 50년 만에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요. 가계도 여전히 강해 보이는데 네. 저는 결국은 수요를 부러뜨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이 40년 만에 가장 강한 물가를 맞으면서 30년 내 가장 강한 긴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5%에 근접한 제약적 수준의 금리는 수요를 부러뜨리는 걸 저는 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이제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 파티라는 거죠. 작년 연간 전망을 내고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고집스럽게 강조드렸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정적 경기와 안정적 물가가 공존할 수 없다. 시장은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지만 결국은 수요가 꺾여야 물가가 안정받을 수 있다. 그거를 겪어내야 될 거다라고 주장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들어맞는 것 같아요. 금리와 물가는 물리학의 관계가 아니다. 얼마만큼의 금리를 올려야 얼마만큼의 물가가 하락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가 힘들 거다. 근데 시장이 너무 큰 확신을 보여왔어요. 2%대 물가와 하반기 두 차례 이하의 금리 인하까지 본 거죠.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전 이게 예단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저희 지주회의를 가서도 저희 신한투자증권 임원회의를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가 물가를 예단해서 주가의 하방과 금리의 상단을 예상해서 고객에게 추천하는 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트레이딩보다 배분 혹은 자산별 우위에 대한 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아직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경기 경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자산에서 저희가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거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죠. 경기 침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시장 시각이 바뀌었냐면요. 그냥 심플한 겁니다. 가장 안 좋았던 애들이 돌아서서 그래요. 당장 침체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럽과 이미 침체에 빠져서 벗어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강한 리바운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가계가 건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좌측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침체 확률이 낮아지고 눌려있던 유럽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도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환경에 기쁘긴 하지만 이 40년을 뚫고 나온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이렇게 강한 강도의 긴축, 이게 과거 30년 동안의 긴축이거든요. 이런 속도의 금리 인상을 진행했는데 시장이 골디락스로 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뭘 봐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 이제 많으시겠지만 저랑 같이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요. 이 복잡한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그림일 겁니다.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3층부터 볼게요. 지루하시겠지만 한 번만 보시면 되게 심플한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려오는 구간을 제가 음영을 그렸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오면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되게 되죠. 네. 요게 이제 시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둘 간의 시차에서 일어나는 경기 활동들이 보면 첫 번째, 투자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올리면 기업이 먼저 위축을 할까요? 소비가 먼저 위축이 될까요? 뭐가 먼저 위축이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업이 먼저 네, 그렇죠. 소비는 쉽게 안 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쓰던 습관이 관성이 있기 또 때문에 관성. 네, 정말 소비가 언제 위축되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임금이 하락하거나 그 두 가지 경우 말고는 빚을 내서라도 소비의 성향을 유지하는 게 인간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기 이전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3에서 6개월 뒤에 제조업이 위축됩니다. 이번에도 딱 3개월 뒤에부터 고점을 찍고 그렇죠. 네, 제조업 경기가 위축으로 갔어요. 6에서 9개월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서비스업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서비스업은 언제 본격적으로 위축되냐? 실업률이 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통상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고 실업률이 올라오고 소득이 낮아지면서 이제 서비스 경기들이 위축되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가 40년 내 최대치까지 벌어지면서 침체 우려를 확대시켰는데 실업률은 50년 내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임금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곤 있지만 여전히 물가보다 상승세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건지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시차의 문제일 뿐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지금 되게 재밌는 흐름이 뭐냐면요. 전 세계 주요국들의 수출들은 다 부러졌습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네, 수출들은 다 부러졌어요. 근데 소비는 생각보다 견조합니다. 근데 그게 참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죠? 어떻게 보면 교육을 위주로 해서 어떤 그 소비가 이루어질 때는 그게 수출이 주요국의 수출이 그 해당 상대방의 소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은 그게 분절화가 확실히 진행된다는 느낌이 그렇죠. 근데 저는 네. 이번에는 그런 구조적 요인이랑 순환적 요인이 결부된 것 같아요. 구조적 요인은 뭐냐면 수출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조금 더 민감하게 그렇죠. 반영합니다. 지금 기업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걸 아니까 생산을 하기보다는 재고를 소진하면서 수요를 대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의 재화 소비는 줄고 있지만 상품 소비는 줄고 있지만 서비스 소비는 여전히 강한 거죠. 왜 서비스 소비가 강하냐면 팬데믹 이후에 이연 수요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 못 놀았던 것들, 여행 못 갔던 것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비에서 재화의 상품의 소비는 주는데 서비스 소비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국가별로 보면 이 차트에도 이제 좌측이 미국, 중국, 한국, 유로존의 그 수출이 다 꺾였던 걸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이제 이런 서비스 소비들이 꺾이기 시작하고 제일 먼저 서비스 소비가 꺾인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네.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금리 인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고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요를 먼저 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유명한 식당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단골 식당들이 예전에 예약이 안 됐는데 지금은 당일 예약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서비스 소비가 다른 나라보다 급격히 냉각된다. 네, 줄어들고 있는 모습 자체가 골프장도 이제 슬슬 북진이 좀 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뭐 불가능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비스 소비는 앞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제가 여기 세 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 팬데믹 이후에 이연 수요들이 대부분 끝났다는 거죠. 이제 중국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축과 소비 성향인데 이 차트 저랑 잘 보세요.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 이 파란색 선이 미국의 이제 초과 저축을 이야기하려고 제가 그렸는데 미국의 저축이 팬데믹 이후에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호주머니에 재난지원금을 찔러주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이 높아지니까 초과 저축이 소비 여력을 확대시키고 소비 성향을 확대시킨 거죠. 근데 보시면 이제 지금 미국의 저축 잔액은 팬데믹 이전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지금은 이미 저축을 소진해 버린 상황. 그리고 소비 성향이 어디냐면 제가 요즘 세미나 갈 때마다 펀드 매니저분들께 여쭈는데 버는 거 대비해서 얼마나 쓰세요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한 7-80% 정도 쓰면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소비 성향이에요. 가처분 소득 대비 지출인데 미국은 평균이 90% 정도 돼. 근데 이게 95%까지 올라갔다. 거의 100%에 육박하네요. 네. 골디락스의 가장 강한 구간인데 이것도 이제 더 늘어나기 힘든 구간. 왜냐면 저축이 저렇게 바닥에 났으니까. 이제 서비스 소비는 이연 수요랑
소진된 저축과 소비 성향의 한계들로 인해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 자체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의 반복인데 이 차트가 이제 ISM 이렇게 서비스업이 꺾이기 시작하면 언제 50 이하의 국면으로 하락하냐면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올 때입니다. 제가 역축으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실업률이 올라오면 이제 이게 소비에 대한 침체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실업률이 언제 떨어지는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 우측 차트를 보시면 캔자스시티 연은에서요. 네. 27개의 고용의 양과 질적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고용 상황 지수라는 모멘텀 지수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게 이제 미국의 고용들을 다 만들어서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0을 찍으면 6개월 안에 실업률이 5% 근처까지도 올라옵니다. 보통 시차를 갖는데 통상적으로 6에서 10개월 정도 사이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멘텀 지수가 질적으로는 이미 0에 달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고용이 추가적으로 더 벗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와의 시차를 생각하면 올해 2분기를 좀 넘어서는 구간, 여름이 다가오는 구간에 미국의 고용 지표들도 정점을 보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 근데 그게 증시의 호재인지 악재인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고용이 떨어져갖고요. 고용률 좀 뭐 고용 관계 지표 좀 조금 안 좋아져라 하지만 실제로 과격하게 안 좋아졌을 때 시장 반응 어떤지 모르지. 그렇죠. 제가 정말 날카롭네. 제가 그 결론을 마지막에 이제 적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걸 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익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 증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가 국내 투자나 나머지 투자를 하시는 분에게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테니까요. 그렇죠. 이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재밌어요. 미국의 S&P 500의 매출 전망이랑요. 가운데는 영업이익 마진의 전망이랑요. 예. 세 번째는 매출과 마진은 결국은 EPS겠죠.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을 적어놓은 건데 마진은 견고하죠. 네. 그 매출은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소비가 견조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은 견조해요. 근데 마진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업 이익이라는 건 요 중간의 기울기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통상 언제냐면 역질적 장세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매출이 아니라 마진이 깨지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매출이 하락하는 단계인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드리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거는 사실 소장님한테 드리기보다는 투자자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물가 인플레이션이 기업 이익에 좋을까요? 디스인플레이션이 기업 이익이 좋을까요? 라는 거죠. 디스인플레이션 좋지 않아요? 반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좌측 차트인데요. 비용이란 측면에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특히나 더 그런데요. 기업의 매출과 물가의 선호행 관계를 적었는데 미국의 물가는 S&P 500 매출과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수요가 위축되는 구간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한번 오른 것들이 급격하게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수요가 약해지는 구간에서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높은 마진을 제시하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은 물가에 그렇게 중요한 구간이 아니에요. 기업 실적에.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미국의 기업 이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한국은 30% 남짓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움직이는데 미국은 지금과 같은 임금 상승을 맞게 되면 급격하게 마진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추가 하향을 암시하는 재료들이 많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소비가 위축되는 구간에서 기업 이익의 하향이 남아있는 구간일 거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려면 네.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얼마나 어려운 직업인지를 이 차트에 그대로 녹아 있는데요. 웬 경로가 저렇게. 이게 2019년부터 물가의 경로를 그려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회색선이 뭔지 아십니까? 이 회색선이 글로벌 IB들의 전망치였어요. 요쯤 올라오면 이렇게 빠질 거야. 요쯤 올라오면 거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의
물가가 하락할 거라는 모든 기대감을 누르고 물가는 급격히 튀어 올랐어요. 그리고 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물가의 수직 낙하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물가 전망치는 이렇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뉘고 노란색의 전망치로 이제 기결이 되고 있죠. 시장이 생각하는 2%대 물가는 올해 보기 힘들 거라는 전망이 현재는 다시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그 기준을 3%로 올리자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 인플레이션 압력은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물가의 추세를 나타내거나 서비스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꺾인 것 같으십니까? 저는 여전히 꺾이기 어려운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물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만 뽑으면 저는 임금은 빠질 거라고 보는데 유가는 모르겠어요. 유가나 지정학적 위험이나 임금의 압력 이 세 가지 모두를 단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하긴 유가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80불인데 여기서 감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촉발하면 바로 또 90불대 이상으로 리바운드 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90불에서 70불까지 작년 하반기에 급진적으로 내려왔는데 네. 70불이 바닥을 잡고 80불에서 고민이 있는 그림인 거죠. 근데 그렇죠. 여기서 중국에 대한 수요가 괜찮은데 지금 러시아 감산을 오펙이 그 부분을 안 메꿔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예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연준이 경기도 결정하고 주가도 결정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1, 2차 세계대전과 이번 물가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이번 물가는 7, 80년대 인플레이션과 전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결정하는 결정 변수 세 가지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네. 첫 번째가 유동성이고 두 번째가 수요, 세 번째가 공급일 텐데 이 70년대를 맞이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금태환을 폐지시켜버렸죠. 그렇죠. 무한정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해 본 적 없는 환경 내의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과 같죠. 그리고 지정학적 위험들이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도 되게 유사합니다. 근데 이 차트를 이거 되게 쉬운 차트입니다. 투자자분들 저랑 같이 한번 봐주시면요. 아래가 물가고요. 두 번째가 경기고 세 번째가 기준금리 통화정책입니다. 이때도 2%가 목표였어요. 물가가 4% 오르니까 금리를 250bp 올려서 물가를 잡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가 올라오니까 수요가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 물가가 정점을 하긴 했는데 경기 다 빠지고 있는데 연준 니네 뭐하냐. 빨리 금리 내려라. 그래서 연준이 굴복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올라옵니다.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6%까지 돼요. 다시 올라. 네. 그럼 이 6%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250bp 금리로 안 돼요. 500bp로 올려야 됩니다. 500bp 올리면 경기 하방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물가는 또 잡히겠죠. 그럼 시장이 이렇게 야 물가 빠지는 거 뻔히 다 보이는데 물가 금리 내려라. 그리고 정부의 압박도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난제인 거죠. 그래서 연준은 또 금리를 내려줍니다. 그럼 경기는 또 올라가고 이번에 물가는 12%까지 올려야 돼. 250bp로 잡혔던 물가는 500bp를 해야 잡고 이때는 1000bp를 올리고 최종적으로는 1500bp를 네. 올려야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거죠. 결국은 저번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비둘기적인 연준 의장은 당시 시장과 정부의 지지를 받으나 역사의 치욕을 안기고요. 매파적인 연준 의장은 역사의 칭송과 당시에 이제 살해 유업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파월은 무슨 길을 걸어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3의 길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이어 앤 롱거를 유지하는 거예요. 긴축 기조를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연수들을 두고 그러기 쉽지 않을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압력이라는 걸 파월은 쉽게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내년 미국에 대선이 있어요. 그러면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수요를 유지하기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올해 하반기가 거의 마지막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봇에 대한 기대감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주식시장의 전략이 되냐? 이 페이지를 보시면 그 답이다. 앞에 이 노란색 경로를 제가 똑같이 주가랑 그려봤어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구간,
이때도 똑같이 디스인플레이션이죠. 이때 S&P 500의 저점 대비 주가의 반등폭이 급진적으로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주가의 상승폭을 반납하게 되는데 제가 강조드리는 건 그 구간이 스위스팟이라는 거죠. 주가를 하는 골든타임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구간이요. 물가와 기준금리의 디커플링입니다. 물가는 결국은 내려오게 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수요가 불어져서 물가가 하락하는 구간인데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지는 구간은 대부분 주가의 상승폭을 되돌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망치대로라면 언제 정도냐? 3, 4월 정도가 디스인플레이션에 아무리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가도 그 정도가 디스인플레이션 정도의 기대감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드릴 텐데 이제 저희는 저도 장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펀더멘탈을 고집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수급의 스윙이 이렇게 가파를 때는 트레이딩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려본 건데요. 이게 뭐냐면 낙관과 비관,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는데 네. 지금 비관이 높을까요? 낙관이 높을까요? 이제 낙관이 비관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통상 이렇게 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소 1, 2개월 정도의 포모 현상이 나옵니다. 비관에 소외됐던 사람들이 주식을 따라가는 정도의 흐름 자체가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면 조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다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갖는 빅스나 기술적인 체결 강도들이나 20일 이평선에는 저는 기술적인 부담에는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데 지금은 RE가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서로 엄청 혼돈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장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깨지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게 주가 지수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S&P 500을 제가 남색 선으로 그렸거든요. 코스피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근데 이 주가의 박스권의 큰 추세는요. 누가 뭐라 해도 이익입니다. 네. 이 노란색이요. S&P 500의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이 추세를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올라오면 이 상단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뻗기 힘든 건 경기와 이익 사이클이 하락하는 사이클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주가의 하방을 지지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요가 위축되면 기업 이익이 훼손되면 이제 물가는 하락하고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연준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나쁘면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게 배드 이즈 굿이죠. 네, 배드 이즈 굿이죠. 그리고 굿 이즈 배드가 되는 게 네. 이런 박스권을 형성한 것들이에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박스권의 형성 구간을 이탈해 버렸죠. 1월에.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골디락스라는 것 때문이다. 경기와 이익도 좋은데 물가도 빠질 거라는 기대감이 이걸 추세적으로 뛰어넘게 만들었죠. 그래서 19배의 밸류에이션을 도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투자자분들 주식을 더 사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 이 기업 이익에 의미 있는 리바운드나 혹은 금리의 인하들로 인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돼야 돼요. 아니고서는 현재 18배, 19배에 있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할 수 없다. 정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주식을 사야 된다면 이건 애널리스트 이야기입니다. 21배, 22배의 밸류에이션을 트레이딩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의견을 내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가 힘들어 보이죠. 미국은 합리적인 마켓일 겁니다. 저는 주가가 펀더멘탈에 수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물가, 현재 회사채 금리, 현재 ROE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PER은 16배가 맞습니다. 네, 16배 정도 수준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추가 조정이 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부터의 랠리는 얼음이겠죠. 근데 얼음이 언제 깨지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음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주 금이 갑니다. 그게 저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해요. 그 통제 역할을 연준이 하지 않는다면 얼음이 깨질 건데 저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온이 너무 올라오는 거죠.
그게 기업 이익일 겁니다. 기업 이익이 훼손되면 이제 이런 랠리들을 되돌려야 될 텐데 소비가 급진적으로 실업률이 5%까지 6개월 안에 가는 그런 현상 정도를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얼음이 깨지는 정도의 그림으로 연출되지는 않길 바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현재 밟고 있는 지면, 우리가 춤을 추고 있는 이 금융시장은 단단하고 기초공사가 잘 돼 있는 무대 위가 아닐 거라는 거. 그리고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싸지 않다라가 아니라 네. 비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시장을 보는 경로고요. 뒤에 시간이 좀 되시면 네네네. 유망자산에 대한 이야기는 네, 오랜만에 어렵게 모셨으니까 아침에 모시면 그냥 바빠가지고 네, 맞아요. 오늘은 그냥 우리 박석중 그 부장 그냥 시간 허락하는 한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네네. 아니 뭐 다들 지루하시겠지만 저도 이게 자주 찾아뵙기가 쉽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네. 자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 오늘은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 텔레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매 주간, 매 월간 우리 신한투자증권 전략부 애널리스트들이나 기업 애널리스트들의 전략을 담은 포트폴리오들이나 자산별 투자 전략을 매주 공유해 드립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3개월의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쉽게 요약하면 주식보다 채권을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주식보다 채권을 우위에 두고 원자재 시장에서는 구리와 금의 비이성적인 모순적인 랠리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주식에 대한 급진적인 비중 확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만약에 사야 된다면 자산 간 차별화 정도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중국에 대한 매력도를 높여 말씀드리고 있고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네요. 국채에 대한 매력을 높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올해 저는 가장 수익률이 YTD 높을 자산을 회사채 시장으로 보거든요. 네, 우량 회사채 시장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V자형 반등 없다라는 거죠. 단언하셨네. 네. 그러니까 왜 단언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3프로에서는 그런 요청이 없었는데 자 이제 의리를 지킨다고 3프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화 방식이 안 만들어지는 방송을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요청이 엄청 많이 오세요. 근데 작년 연말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요청이 본 게요. 주가의 바닥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겠죠. 너는 강세론자냐 약세론자냐는 묻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려면 V자형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주가의 저점을 찾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위험 보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V자형 반등의 강세장이 나왔던 지난 사례들을 제가 35년을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S&P 500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안에서 저점 대비 30%가 오르는 V자형 이 강세장이 나왔을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에 적어도 두 개는 맞아야 돼요. 첫 번째,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을 이탈할 만한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야 정상 가격을 찾아가는 구간에서의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적 완화와 천문학적인 재정 통화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경기 부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력한 기업 이익과 경기의 회복이 뒤따라야 됩니다. 혹은 시대를 바꿀 만한 주도주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올해 충족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하나라도 있어 보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있었던 4번의 강세장에서 밸류에이션은 12배, 15배, 10배, 14배까지 빠졌어요. 네. 지금 18배, 19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하나 더 싸 보이지 않는다. 타이트하네요. 네. 그리고 이때는 M2 기준금리, 뭐 연준의 총자산, 양적 완화의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줄이는 것 정도가 우리의 기대감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이때처럼 가파르게 튀어오를 가능성. 지금 축이 작아 보이시는데 20%가 넘는 상승들을 보였어요. 그렇죠. 네.
이 세계를 가장 많이 충족했던 게 팬데믹이었어요. 가장 많이 빠졌고 가장 많은 돈이 풀렸고 가장 빠르게 기업 이익이 올라왔어요. YY로 50%가 올라왔어요. 이런 일들은 10년에 한 번도 경험하기 없는 일들. 올해는 V자형 반등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보는, 그것도 이 시장을 결정하는 예단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사이에 두고 주가의 저점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필요성이 있을까? 그게 과연 옳은 전략일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팬데믹의 강세장을 아직도 못 벗겨내고 있고, 내 사고 내에서. 그리고 투자에서 오는 5% 7%의 기대 수익률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관점의 변화인 겁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 뭐가 매력스럽냐라고 이야기하면 여전히 저는 이 차트를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6%인데 2년물 단기금리가 4% 중반을 넘어서요. 단기물 채권의 학정금리가 주식의 배당 수익률보다 3배가 높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시중은행들도 5%에 가까운 금리를 주고 저축은행도 8% 10%의 접근금리를 주는데 주식시장에서 이거보다 높은 위험을 선호하려면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에 되겠습니까? 지금 비이성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주도주 추정이 나오고 있다, 수급 변화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기대 수익률 연 15% 이상을 기대하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순환매의 변동성 장세가 큰 거죠. 만약에 이 장에서 내가 주식에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세 추종 모멘텀 투자를 하는 전략이 사실 옳은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나머지 쪽에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M2를 그려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 싸니까 장기 투자를 하면 지금쯤 먹는다는 이야기, 뭐 엄청 옳은 이야기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M2 증가율, 강의 통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동성은 장기적으로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유동성은 물가와 경기의 선행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유럽과 미국은 이 M2 증가율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하죠. 마이너스네요. 결국에는 물가와 경기는 하락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의 중기적인 추세 변화들이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중국은 지금 12%까지 올라가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죠. 첫 번째, 국가 간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유동성의 추세가 맞다면.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자산별 아이디어를 만약에 이 그림으로 가져간다면 선진국은 채권이 유리할 수 있고 중국, 차이나 프락시가 높은 자산들은 주식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미국 증시의 상대적인 매력을 보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금이 이탈되지만 비미국은 돌아서기 시작했고 미국의 이익이 저렇게 하향되고 있는 걸 아까 확인하셨을 텐도 상대적으로 유럽은 이제 미국보다 이익이 강력해지는 구간에 들어섰고 중국은 유럽보다 더 가파른 상대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식을 매력적이게 보진 않지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네. 저는 선진국은 채권, 신흥국은 주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중 차이나 프락시가 높은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사실 3%에 와서 중국 이야기를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중국을 정말 거꾸로 탔거든요. 제가 왜 중국을 잘 못 봤고 아직도 중국에 대한 제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중국을 그동안 보면서 중국 투자를 크게 틀리지 않았던 이유들이 이 그림에 대한 전략을 가져갔기 때문인데 이 파란색이 중국 경기 지수예요. 이게 2000년부터 이게 금융위기거든요. 금융위기, 유로 재무위기 이런 거를 겪을 때마다 이 경기의 하방을 확대하는 정도의 수준의 수요가 약화되면 중국은 바로 이렇게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는 순환적인 반등을 했고 주식시장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변화가 나왔는데 이때
CSI 300만 좋았던 게 아니라요. 네. 위안화의 강세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았던 거죠. 근데 작년에도 이 구간에서 이제 제가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들로 인해서 중국을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근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부족했던 게 뭐였냐면 중국이 통화와 재정을 확정으로 가져갈 거라는 정책 스탠스에 대한 확신은 지금도 변한 게 없는데 그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경제 봉쇄가 이어졌고 부동산 경기의 급진적인 위축이 신용의 위험까지 건들 수 있을 만큼 하락이 지속됐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작년 연말 이후에 시계열은 그렇죠. 시진핑 정부가 3년임 장기 집권이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걸 획정하기 시작하고 바로 태세 전환으로 들어가죠.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리오프닝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적 자금과 민간 대출이 부동산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중국의 반등 속도가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제가 하늘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통화 정책과 실물 경기에서 미중 차이를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이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통화 정책과 경기 모두에서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인데 주가 밸류에이션에서는 아직도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중국 못 믿겠다. 근데 이런 건요. 저는 상당히 존중받을 만한 태도인 게요. 그분들이 기대했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정부의 정책적인 규제를 맞으면서 느꼈던 불안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중국에 대한 투자의 전략을 두 가지 방법에서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차이나 프락시가 높은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등했을 때 민감도가 높은 게 신흥 시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원자재 시장이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면 어디가 가장 중국 민감도가 높으냐면요. 코스피랑 베트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리랑 알미늄 이런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데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 보세요.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증시로 접근한다면 여전히 본토 증시가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종으로 접근한다면 저는 중국의 내수 부양책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중국의 청년층 실업률이 15에서 20% 사이에 있거든요. 이거는 거의 고용 쇼크 수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중국이 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장 민감한 부동산 경기의 반등을 이끌 만한 강력한 정책 기조를 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청장년층의 실업률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림을 보고 있냐면 난US에서는 중국, 개별 업종에서는 AI가 올해 최고의 테마라고 생각하는데 차이나 컬러의 AI를 가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우위가 나타날 가능성을 갈수록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 순환적인 반등, 구도적인 반등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겠지만 아직도 둘 다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입니다. 제가 분쟁의 비용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그리고 왔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한국 일본도의 투자가 아니라 글로벌 투자를 늘려야 되는 이유들은 지난 20-30년간의 경험에서도 이 파란색과 회색 글로벌 전체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변동성을 할 수 있음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장기의 관점에서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분쟁이 확대되는 관점의 변화들이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의 결론은 뭐냐면
글로벌 경기는 예전보다 수요가 위축되고 물가는 예전보다 높아질 거라는 암울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이 내에서 저는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의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글로벌 MSCI 지수보다 더 높은 G2의 비중의 확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빨간색의 정적 배분이라는 게 동적 배분인데 이제 오타가 나왔네. 동적 배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 구간입니다. 중국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구간.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차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경기 현행 지수에서 중국보다 미국의 우위가 있을 때, 미국보다 중국의 우위가 있을 때에 후행적으로만 대응을 해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 경제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방송을 보시면 되는데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져서 중국의 수출이 깨지게 되면 중국은 지금처럼 내수 부양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구도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난US 내에서 유럽 그리고 중국에 대한 비중을 높게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중국 민감형 자산들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그냥 하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많은 펀드 매니저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이 리바운드 하게 되면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봐요. 네. 그럼 뭘 사야 되냐? 뭐 경기 민감주는 좋으냐? 소비재는 어떤 애들이 잘 팔릴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너무나 심플한 이야기다. 우리가 중국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안 받고 그 이전에 2년은 G2 분쟁으로 중국에 투자를 멀리했었다. 근데 앞으로 중국이 리바운드를 해서 중국에서 우리가 어떤 수혜의 턴어라운드가 있다면 5년 만에 리바운드일 테니 나름의 속도를 높일 거고 자산의 선별에 의미가 있을 텐데 저는 그 자산이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잘 팔리는 게 중국에서 잘 팔립니다. 중국의 소득 수준이나 중국의 어떤 소비 성향이나 경기 플랫폼 어떤 비즈니스의 패턴 자체는 우리가 미국과 유사한 시장으로 놓고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는 애들이 잘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이런 것들보다는 뭐 미국 유럽에서도 잘 팔리는 우리나라 엔터들이나 컨텐츠들이나 이런 무형의 자산들이 중국의 리오프닝에 훨씬 더 높은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철강 화학 제품들 일부만이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우리나라의 개별 업종으로 들어와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국가별 선화도 말씀드리면 저희는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 내에서 난US의 유럽이나 중국을 보고 있고요. 한국은 중국의 반등은 개별 종목에 차별할 겁니다. 시장이 돌아서려면 미국의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저는 올해 2분기 약달러에서 강달러의 되돌림 현상, 원화 자체가 다시 강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좀 아닐 거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장세가 맞지 않을까. 그런 패를 가지고 저희는 올해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뒤에는 이게 자산 배분 내에서 채권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개별 업종이나 저희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그 우리가 얼마나 했죠? 1시간 좀 넘게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찬찬히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석중 부장께서 이게 그 아마 그 1시간을 넘지 않으려고 이게 좀 서머리를 좀 하긴 했는데 저는 이게 몇 페이지나 됩니까? 이게 뭐 이게 한 50페이지 정도 되죠? 네. 55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가 긴 건 아닌데 차트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맞든 틀리든 간에 우리가 이른바 인사이트라고 할 만한 새로운 차트와 시도 그리고 새로운 뷰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우리 신의 자료 시즌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그럼요. 그러면 오늘 사실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주말에 나갑니다만은 미리 좀 보시라고 저희가 미리 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제가 예. 오늘 사실 이것도 요약본이에요. 음. 네, 제가 풀 버전의 자료를 음. 네, 작가님 통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그럼 보내드리도록 요약본하고 하겠습니다. 풀 버전을 같이 해서 네. 저희가 한번 보시고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이 방송도 이제 토요일밖에 못 보실 테니까 미리 예고를 좀 해서 공부를 좀 하시라고 해놓고서 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얼음 위에서 파티가 아니라 정말 무도회장에서의 파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얼음 위에서의 파티를 즐기다가도 정말 너무 하중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물 밑에 움직임이 너무 빨라지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힌트를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이게 어제 그제 토요일을 계속 나와서서 마무리 작업을 하시고 이게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하셨을 텐데 이거 그냥 어미새가 그 모이를 주듯이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잘 활용하고 또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서 방송에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신한 투자증권의 박석중 부사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가 있고 또 보고서가 있습니다만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방송과 보고서는 여러분 꼭 정독해 주시고 또 방송도 두어 차례 모자른다 싶으면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직도 올해 초거든요. 2월이 채 다 가지도 않은 시점이니까 지금까지 좀 어렵고 힘들고 또 헷갈린다 싶으면은 박석중 부서장의 2023 글로벌 포트폴리오 얼음 위에서의 파티도 한번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 신과 대화 시간에 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